공포에 짓눌린 증시, 여러 가지 해석과 변수들이 난무하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테이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나오는 경제방송에 패널들의 안색과 표정을 보면 음소거를 해놔도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 분이 오늘 또 진지한 표정으로 또 임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이 키워드, 며칠 만에 이렇게 지표 몇 개 가지고 확 들이우는 이 상황, 이게 언론에 나오는 그 진단과 상황에 동의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박재영 차장님부터. 지금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조금 과하긴 한데 그만큼 심리 상황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이게 한 3, 4년 됐죠. 3, 4년 됐고 노랜딩 이야기 나오다가 주가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표들이 하나 둘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는 당연히 내릴 거고 몇 번 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경기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 기존까지는 경제 지표에 별 관심을 갖지 않다가 금리에만 관심을 갖다가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원래 그랬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원래는 bad is good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bad is very very bad,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지혜님께서 아직 사이드카 발동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스피 200이 지금 4.8% 마이너스거든요. 0.2만 더 가면 사이드카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5%가 사이드카니까. 그거 시간도 있지 않나요? 몇 시간, 몇 분 내에 떨어져야 되는? 그것도 그렇습니까? 있을 텐데. 네. 네, 어쨌든 5% 가까이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테이버님은 어떻습니까? 아래 공포라고 지금 한껏 겁을 주고 있는 언론들과 시장과 이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일단 저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저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부터 위험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구간, 경기 침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요 맥도날드와 같은, 스타벅스와 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가 이번 말고요, 4월 달 말에 발표했던 실적 발표에서 IR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도 못 올립니다. 고객이 안 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레메스턴 실적 발표가 딱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딱 얘기한 게 외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올해 초부터 미국의 소매 판매가 꺾였다라는 거는 IR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경제지표에서 이미 확인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튀어나왔냐 그러면은 요게 지금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가 이제 국제유가 차트인데,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빨간색 선이 밑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00주선입니다. 200주선이고 요 밑으로는 계속해서 안 떨어졌어요. 닿으면 올라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중동에서는 국제유가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200주선이라고 하는 요 라인이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던 부분은 그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미국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얘기 나오고요. 그러고는 뭐 중동에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라는 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유가랑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20년 2월에도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기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서 구리와 유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유가가 지금 지지 라인을 지난주에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채권도 지금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거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갑작스럽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지표 때문이고 이미 그 전부터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라는 거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상반기 6개월 동안
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를 뿌렸냐 그러면 150조 가까이 AI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AI에 대한 투자는 끊기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만 보고 달려오다가 지금 이제 FOMC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데이터가 갑자기 각도가 조금 가파르게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폭락에 맞춰서 언론 지표,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아내는 거지 이미 시장은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의 뭐 엔화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매도의 이유로서 나오고 그게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지금 리세션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공포가 왜 나오는지 박재영 차장님한테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했어요. 3회 법칙, 요게 한번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는 그냥 실업률을 가지고 요거를 요래저래 맞춰보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3회 법칙을 들어봤을 때 경기 침체라고 판단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샤메 법칙이라는 거는 최근 12개월 이제 고용 실업률 이 최저치보다 0.5% 이상 올라가면 이제 침체가 온다.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계속 뭐라고 하죠? 트래킹을 하는 건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4.3이 나왔어요. 예상치는 4.1이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이 회색 반은 뭐냐면 경기 침체고요. 이 파란색 선은 그 샴메 법칙 인디케이터입니다. 네. 이게 0.5, 여기 지금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1과 0 사이 0.5 위로 올라간 그 구간에는 다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끼워 맞췄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고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고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용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고용이 좋으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 돈 번 사람들이 집도 사고 소비도 하고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면 고용은 왜 좋았을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5.5%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왔지? 우리가 코로나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1,000씩 쏴줬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뭐죠? 저축? 개인 저축이 역대 최고치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벌써 4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네요. 그거 다 분명히 썼을 거고. 지금 미국 국민들의 가계 저축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런데도 소비는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고용도 굉장히 좋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도 이민자. 있고 합법도 네. 있고. 이민자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불법 이민자들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당시에 많이 쫓겨났었던 이민자들이 남미로 갔었겠죠, 쫓겨났었겠죠. 근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왼쪽 편데 이 초록색이 non-citizen 고용인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외국인들. 그렇죠. 민주당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미 쪽에 벽 쌓아놨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가계 설문조사는 지금 고용 너무 안 좋아요라고 하고 있는데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엇갈린 의견이 나온 이유도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시민권 있는 사람한테 했겠죠. 가계 조사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 6월부터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나 이제 들어오는 거 좀 막을 거야 라고 하면서 6월부터 그게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고용의 둔화를 가져왔고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올 초부터 계속 제기됐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벽 쌓으면서 고용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4%, 5%, 6%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충격을 좀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고용에 대한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통계는 어느 정도의 조금
착시나 변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통계는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 그 노동부에서 가공을 합니다. 계절 조정 막 이런 거에서 가공을 해요. 마사지. 마사지 아니죠.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미국을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조사를 해서 그걸 조금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데이터라는 시차가 거의 1년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가짜 하락인지 아닌지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테이버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는 일단은 일본 엔화랑 지금 미국 달러. 일본 증시 오늘 몇 프로 떨어집니까? 7%? 아까 전에 쭉쭉 떨어지는 거 봤는데 제가 5%까지 봤는데 더는 안 봤어요. 8%까지 전 떨어졌어요. 6.6까지 봤어요. 8%까지 8%까지? 찍고 반등하더라고요. 8%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 엔화가 이제 뭐 BOJ에서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부분. 그리고 뭐 지금 연준에서는 7월은 일단 동결로 간 부분, 9월에 한다는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이 환율과 그리고 뭐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까지 같이 하락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포지션이 뒤집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이 안 좋을 거다, 한국이 안 좋을 거다, 아시아가 안 좋을 거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요게 지금 7월 11일자부터 엔화와 나스닥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고 7월 11일 날 요때 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요때부터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부터 어찌 보면은 엔화 숏을 치던 그런 헤지펀드 자금들이 이제는 이게 뭐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것보다 제일 핵심 뭐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당연히 미국은 고금리, 그다음에 일본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엔화는 무조건 숏이다였고 숏이 통했어요. 1년 넘게 엔 숏이 계속 통하는 시장이었고 그 상황에서 AI가 계속해서 롱으로 강하게 배팅이 들어가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어찌 보면은 뭐 트럼프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일본의 뭐 구두 개입도 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차트가 한번 무너지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숏 청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숏 치던 그런 물량을 청산하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은 AI, 나스닥에 대해서 롱을 잡고 있던 그 포지션이 뒤집어졌고 그게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엔화에 대한 숏에 대한 그 포지션 청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우리 나스닥 역시도 지금 이 나스닥 차트인데 개파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상관관계가 꽤 깊네요. 그래프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놓고 볼 때 지금 엔화가 오늘 봤을 때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160에서 지금 어찌 보면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비슷한 퍼센트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 청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을 걷어들인 여기서 포지션을 걷어들인 그러한 포지션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그러면은 반대로 나스닥과 아시아에 대한 숏으로 들어가고 있다. 빅테크와 아시아 증시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숏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선물 매도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거고 그리고는 가장 큰 타겟인 일본 시장에 대한 숏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 역시도 이게 그동안은 일본에 있는 뭐 연기금이 사줬고요. 일본은행이 사줬고요. 그다음에는 뭐 월스트리트가 사주면서 신고가를 쭉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포지션을 뒤집었을 때 제일 흔들기 쉬운 나라가 결국 한국이랑 일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찌 보면 헤지펀드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싸움으로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물량을 청산하고 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날짜도 갖고 왔는데 화살표가 사라졌네요. 제가 화살표를 다 여기 찍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냥 여기 마우스 보이죠? 요 날입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 날도 이평선에 딱 걸려 있었거든요. 요 날이 7월 11일, 12일 요때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요때입니다. 차트에 딱 걸려 있었죠. 그러고는 여기서 이게 메타 역시도 요때 딱 차트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애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나 뭐 TSMC나 아니면 AI 관련주들 비중을 확 줄였는데
어찌 보면은 그동안 쭉쭉쭉 올라왔던 그 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안 파니까 나도 안 팔아 마인드로 사람들이 다들 들고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쭉 들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언제 그랬는데 요때 보시면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 그 주간에 그 7월 중순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RM, 애플 같은 기업들이 동시에 차트가 다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매크로 얘기가 나오면서 쭉쭉쭉쭉 매도가 터지면서 지금 지난주에 FOMC가 지나고 지금 리세션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비싼 이게 포드 PR입니다. 1년 뒤 기준, 지금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샀을 때 1년 뒤 기준의 PER을 예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PER 보통 이야기할 때 뭐 20배, 25배 정도 네네. 미국 빅테크들 과거 10년 동안 평균 내보시면은 한 25배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밸류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실적 발표 전에 4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버크셔가 애플을 왜 팔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버크셔 지금 사서 1년 동안 보유해도 지난 과거 10년 동안의 PER 밸류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1년 보유하면 30배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가 반이나 팔았네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비싸네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AI는 혁신이 있다는데 그러면 고평가 받을 만하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저런 대장주 AI 관련돼 가지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있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리가 밸류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돌리는데? 라는 기술적 분석을 다시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매수 시그널을 잡으셔야죠. 이런 기업들이 밑에서 언제 돌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 밑에 빨간선 살짝지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빨간 선이 지난 금요일 날 200일선 딱 맞고 지지하고 반등을 한이 많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라색 선이 100일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지가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하려는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는데 엔비디아 돈 전부 다 엔비디아가 다 벌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코파일럿이 됐든 뭐가 됐든 AI 관련돼 가지고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정만 되면은 돈 얘들이 다 벌 거거든요. 좋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 매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메타도 지금 오히려 오픈 AI를 잡아먹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얘들이 AI 대장주들입니다. 이런 애들 지금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을 때 포인트마다 매수는 들어와요. 근데 힘이 약해요. 힘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어디서 버티고 그런 문제 우리가 어디서 물을 타야 되냐. 그걸 기술적 관점으로 지금 충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음에도 비싼 게 흠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싸다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 비싼 게 흠이에요. 비싸다는 것도 사실 그냥 주관적인 관점인 게 몇 달 전만 해도 비싼 거 알면서도 계속 사고 그쵸. 계속 올라갔던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살짝은 사람들이 이제 다들 안 사네 그럼 나도 안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파네에서 마지막에 따라붙인 분들은 지금 물린 거고 네. 안 사네 해서 이제 사도 되나라는 눈치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사실은 비싼 거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싸다는 관점 자체가 다르지만 비싼 거 알면서도 눈치 보고 올렸던 만큼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눈치 보고 또 내려갈 때 같이 도망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번 지금 아래 공포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두 분 다 이게 진짜 아래 공포인지 리세션인지 스택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물은 리세션이지만 실물은 리세션이지만 AI와 반도체는 리세션이 아닙니다. 아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쨌든 하락 쪽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빼고 있는 거는 기술적인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소나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아하.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네. 올라갔다가 계속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럼 테이버님은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아직 계속 갈 수 있다. AI 버블론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좀 전자의 입장에 좀 먼저 동의하시는 건가요? AI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려둘 게 아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IR 다 보시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네. 이 빅테크 중에 5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 기업들 다 놓고 보시면은 애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애플은 살짝 다른 얘기니까. 지금 5개 기업이 전부 다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1분기보다 2분기 때 AI 투자 규모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실적이 안 좋냐 그러면은 예상보다 뭔가 좀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아마존이 전년 대비로 매출이 1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더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 강의 느낌인데 네,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쓰는 사람과 네.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가 중요해요. 돈 쓰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근데 지금 정부가 쓰는 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물음표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를 가고 화면 예 감사합니다. 스타벅스를 가고 맥도날드를 가고 요런 데를 가는데 거기는 안 좋아요. 개인들은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축률 최저고 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신용이 늘어나고 뭐 연체율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기업은 돈을 겪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빅테크는 AI와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볼 때 리세션은 맞지만 네. 돈 잘 버는 기업들이 거의 몰빵하고 있는 AI와 반도체는 리세션으로 볼 것인가?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눈치 좀 챙겨주세요. 오늘 이런 분위기 아니니까. 아유, 그래도 살 때를 찾아야지. 지금 우리 돈 벌 때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뭐 시장 네. 떨어진다고 운다고 뭐 죽상하고 그러면은 뭐 시장이 오릅니까? 네. 그럼요, 또 그럼요. 전략 찾고 또 에너지 있게 박 차장님한테도 질문. 네, 지금 꿈에 맞아요. 계시잖아요. 계속 혼자 독거노인처럼. 죄송합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네, 박재영 차장님한테도 궁금합니다. 그 계속해서 시장에서 AI 버블론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버블은 실체가 없을 때 터질 때 버블인데 네. 오. 물론 이제 지금 걱정하는 게 제가 걱정스러운 건 2022년 같은 조정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2022년도에 미국 증시가 꽤 많이 하락했어요. 네. 뭐 엔비디아도 거의 4분의 1 토막 났죠. 4분의 1 토막 났고 꽤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네. 그러한 조정이 올 것이냐. 그때도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기술적 침체다라고 해서 미국이 세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었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예요. 기술적 침체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아래 공포 이게 모든 뉴스나 방송가를 장악을 했었는데 그때 또 스태그 얘기였잖아요. 물가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랑 대비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 주가를 올렸었던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주가를 올려놓은 게 엔비디아니까 네. 다 보면 좋겠지만 제가 다 준비할 시간은 없고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이게 사인펜이 되나? 2022년도에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안 좋았죠. 매출도 떨어졌죠. 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적은 얼마나 더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주가 오른 것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거를 네. 보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야. 네.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분석을 해보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적당한 멀티플을 받고 있는 거구나.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익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추정치 자체도 이제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그럼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정말 버블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심적인 부분들이 엔비디아 떨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급에 영향을 좀 준 것이다라고 보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2배 올라갔으면 주가는 4배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열이라든지 쏠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도 이 정도 떨어지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주는 문제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 8월 말에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로 걱정해야 될 상황인가?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 15조를 내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야 되나? 그리고 약간 엔비디아랑 빅테크를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닷컴 버블 때는 평균적인 그 테크들의 PER이 한 60배에서 그 이상 정도였고 지금은 해봤자 뭐 30배 뭐 많으면 40배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갖다가 똑같이 갖다 붙여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정신 상태죠. 정신머리죠. 테이버님도 같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네. 실적을 가지고 네. 제조업이 무슨 뭐 테크가 영업이 60%에 육박하는 이런 기업들이 뭔가 실적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뭐 고점이다 어쩌다 버블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롱숏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파는 김에 다 판다.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으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기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롱을 잡으면 반드시 뭔가 숏을 같이 잡습니다. 네. 해지를 같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쪽으로 힘을 실냐 이쪽으로 힘을 실냐 요게 어찌 보면은 헤지펀드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결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숏에 더 힘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용 반대매매 얘기가 나오고 그죠? 반대매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락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금요일 오늘까지면은 오늘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장이 마감된다 그러면은 일단 수요일까지 더 계속 하방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D+2로 신용이 터지고 미수가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은 반등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물을 확 들어가고 이렇게 막 배팅하신 분들은 또 수요일까지 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걸 알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방 배팅을 더 심하게 하겠죠. 급락이 나오면은 개인이 됐든 어떠한 뭐 펀드가 됐든 어떠한 뭐 큰 손 투자자가 됐든 누군가가 배팅했던 물량이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발바닥을 잡겠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뭐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한마디 미리 좀 띄워놔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미리 좀 띄워놔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요거예요. 조기 퇴근하려고요? 아니. 미리 저거를. 요거. 네. 왜냐 그러면은 일단 요런 급락이 나오면은 이건 이런 급락이 에헤이. 나오면은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이런 급락이 오면. 근데 그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도 애매해요. 왜냐? 오늘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끝나면은 수요일까지 또 빠진다니까 반대매매 또 나온다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이렇게 쉽게 옵니까? 근데 지금 고점 대비로 이렇게 빡 쭉쭉쭉 빠지는 거 보면 나스닥 기준 10%인데 왜냐면은 4월 달에 엔비디아 10% 빠진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주말에 진짜 그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 외쳤습니다. 지금 기회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라고. 근데 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빠져서 많이 빠지면 8월 28일까지 빠져요. 엔비디아 실적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요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 10분,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날목토님이 겨울도 아닌데 겨울잠 자고 싶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장충동 왕족밥님께서 이 상황은 모든 원흉은 파월 모질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만큼 파월은 지금 휴가 갔죠? 6주 동안. 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휴가 갈 때냐, 지금 네가 놀 때냐, 들어와서 빨리 긴급 회의 하거나 아니면은 9월 달에 저거 빅스텝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빅컷이라 그러더라고요. 빅컷 네. 0.5% 포인트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떤 조치들과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야 이 하락이 멈출 것 같은지 감히 예상해 보자면 박 차장님. 많이 빠져야 멈추겠죠. 그럼 모질이들이 빅컷하라는 모질이들이 네. 지금 보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125bp 낮추는 게 페드와치 그 59%의 확률이거든요. 왜 빅컷을 해야 되는지를 전 전혀 모르겠어요. 왜요? 왜 50bp를 낮춰야 되죠?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주식시장만 보는 사람은 그럴 텐데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제가 뭐 역성장을 했다든지 네. 어디가 파산했다든지 그랬을 때 빅컷을 하는 거예요. 보험적 금리 빅컷.
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네요. 네. 보험정 금리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네. 25bp인데 사람들은 쏠려다니고 몰려다니고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살려줘 이러면서 50bp 내려달라. 그러면 주식이 많이 오르면 또 50bp 내릴 겁니까? 올릴 겁니까? 이게 금리라는 것은 항공모함 같은 건데 이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배 쓰러집니다.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균형 없이 저는 작년 10월이 생각나거든요. 작년 10월에 11월에 FOMC에서 금리 내년도에 3번 내릴 거예요라고 하니까 채권 금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5%에서 3.8까지 떨어졌거든요. 120bp를 반영을 해버렸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내렸는데 네. 1년 뒤의 일을. 저는 지금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경기 침체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어떤 지표는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뭐 GDP가 연속으로 뭐 두세 분기 마이너스 찍힌 것도 아니고 고용이 살짝 뭐 흔들리고 뭐 요런 그리고 실업률 4%는 사실 막 큰일 날 수준도 아닙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 4%는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완전 급락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약간 언밸런스하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게 지금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네. 지금 만약에 금리를 0.5 B컷 하잖아요. B컷. 그러면은 뭐가 올라오냐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CPI, PC, 아하.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거는 시장의 더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7월과 8월에 이런 PC, 코어 PC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 넓이 보시면은 0.22, 0.2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꾹 눌려가지고 진정된 상황에서 옆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PC 물가가 0.19, 0.18, 0.15까지 떨어지면은 그러면 비컨 얘기 나와야죠. 실제로 인플레 데이터가 완전히 꺾이면서 디플레로 빠져드는 거니까. 그때는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M2 통화량도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준 얘기만 하고 파월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 가도 일 다 합니다. 전화 다 받아요. 그래요? 그렇죠. 전화 꺼놓을 것 같은데. 아니죠. 파월은. 옐런이 전화하면 받아야죠. 아, 옐런 또 전화해요? 네, 선배님이잖아. 아, 선배님. 직속 선배님이기 때문에 재무장관 선배님이 전화하시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 파월이 휴가를 갔다는 소리는 8월 말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그널을 쉽게 이제 좀 강하게 받는 게 8월 말 되면은 그 우리 연준 위원들 혹은 그러니까 그 은행장들 네네. 우리나라도 위원들. 다 가시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잭슨홀 미팅 하잖아요. 네. 아 잭슨홀 미팅과 그 다음에는 그동안의 조정과 그동안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놓고 보면은 모든 우주의 기운이 8월 말로 쓱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간혹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고 8월이 원래 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오버밸류라는 부분을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지금 시그널상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주시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엔화 강세가 어디서 멈추냐예요. 네. 엔화 강세가 멈추면서 일본 시장 흔들리는 게 멈춰야 네. 그래야 우리가 살만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거고 네.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차트를 좀 만들어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물탈 타이밍이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다 덮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더 물립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마이클 이삼님께서 파월이 옐런한테 전화할 때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장난할 때 아닙니다. 지금 시장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 짧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8월 2일 금요일 거래 실적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 외국인이 1조 팔았고 기관이 거의 1조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줬는데 제 돈도 그 중에 하나로 금요일 날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래 어떻게 샀어요? 금요일에 샀어요? 아 잘했네. 네. 그래서 1조 4천억 매수한 개미들 초저평가 코스피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진부하면서도 경제방송의 마무리로 매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 지금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박재영 차장님부터. 네,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2,600포인트 초반이죠? 네. 깨졌나요? 제가 방송하는 사이에? 2,550입니다. 네, 2,550이면 네. 저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 매수한 거는
크게 실패해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네. IMF가 터진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그 타이밍은 아까 우리 테이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아닐 수 있다. 오늘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지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욕심이다. 저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싼 건 맞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는 또 눈치를 보고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테이버님은요? 뭘 사느냐가 중요하죠. 뭘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 올라와서 지금 국내에서도 약간 오버밸류로 간 그런 섹터들을 샀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뭐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밸류업 관련된 은행이나 이런 그 고배당주들을 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이게 만약에 뭐 변압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그 관련된 여러 좀뭐 화장품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 좀 수급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을 내가 만약에 이번에 좀 떨어졌다 그래서 비중있게 샀다 그러면은 그때는 밸류 부담이 또 뭐 추가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또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정말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마디 들어야 되는데 테이버 작가님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또 오고 있다. 근데 오늘은 아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박재영 차장님의 마무리 한마디는 뭡니까? 시간이 몇 분 남았죠? 한 30초 정도. 30초? 네. 지금 균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채권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채권은 너무 싼 상황이고 주식은 좀 비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식을 풀로 실은 사람들은 내가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한번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위험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 시장이다. 저는 균형이 필요한 시장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산의 유형에도 균형이 좀 필요하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균형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12시까지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분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우리 테이버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